이야기가 머무는 곳,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기억과 믿음, 그리고 희망이 담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내가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운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빠,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5살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민우 잘 키울게. 공사장 사고로 쓰러진 아버지 곁에서 10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잘할 수 있어. 그리고 30년 후 환갑을 맞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편지 한 장을 건넵니다. 과연 그 편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아들이 5살 되던 해였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물었다. 아빠,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나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다. 아이의 눈이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나는 왜 없어? 그 순간 내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나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는 멀리 계셔. 아빠가 민우를 잘 돌봐줄게.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이 엄마가 떠난 건 민우가 돌도 되기 전이었다. 그날 아침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미안해요. 이렇게 떠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편지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아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나는 아이 엄마를 찾아 나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아니, 찾아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변변한 직장도 없이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고단한 삶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우는 아이를 달래며 나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동네 아줌마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수군거렸다. 저 집 애 엄마가 집을 나갔다던데. 그랬다더라고. 남편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쯧쯧. 애만 불쌍하지 뭐. 나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민호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하는 날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와서 응원했다. 나는 혼자였다. 작업복 차림에 시멘트 가루가 묻은 신발을 신은 채 다른 엄마들 사이에 섞여 서 있는 게 너무 어색했다. 민우가 달리기를 하다 넘어졌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울지도 않고 내가 손을 내밀기도 전에 혼자 일어났다. 괜찮아, 아빠. 하나도 안 아파.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자고 있는 민우의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민우야.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가 너한테서 엄마를 빼앗았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이의 숨소리만 들리는 깊은 밤이었다. 그 연약한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또 한참을 울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차갑게 등을 돌렸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아이 하나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만이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 민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다. 나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일터로 향했다. 건설 현장, 공사장, 때로는 이삿짐 센터, 몸을 쓰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민우가 학교 가방을 메고 웃는 모습을 보면 나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월세는 매달 밀리기 일쑤였고 친척에게 빌린 돈은 갚을 기약이 없었다. 나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네 목욕탕에서 청소를 했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면 민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곤히 잠든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민우가 어렸을 때는 이웃 아줌마가 도와주셨다. 내가 민우 유치원 데려다 줄게요. 우리 애랑 같은 반이니까. 그 말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나는 매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국민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민우 혼자 등교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밥을 챙겨두면 민우는 혼자 일어나 밥을 먹고 학교로 갔다. 엄마 손이 가장 많이 간다는 8살 무렵부터 민우는 그렇게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야만 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의 기억도 있다. 일을 마치고 집 안으로 막 들어오던 참이었다. 현관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있는 민우 운동화가 보였다. 신발마저 혼자구나 라는 생각에 아이의 신발이 외로워 보였다. 내 곁에 나란히 두고 싶어 민우 운동화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아이의 운동화가 심하게 젖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동화를 뒤집어 보았다. 밑창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양말이 다 젖을 정도로 큰 구멍이. 나는 잠든 민우의 방으로 갔다. 아이는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얼마나 오래 다녔을까?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우에게 물었다. 민우야, 운동화에 구멍 났는데 왜 말 안 했어?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아빠가 힘들까봐 조금 더 신어도 될 것 같아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우야, 오늘 학교 끝나면 새 운동화 사러 가자. 아니야, 아빠. 아직 괜찮아. 테이프로 붙이면 돼. 나는 아이의 어깨를 꼭 껴안았다. 그날부터 나는 점심을 건너뛰었다. 한 달 정도면 운동화 한 켤레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속이 쓰리고 기운이 없어 신경까지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참았다. 민우의 손을 잡고 신발 가게로 가던 날, 아이는 가장 구석에 있는 신발을 가리켰다. 가게 주인이 말했다. 그거 작년 건데 하도 안 팔려서 싸게 드릴 테니 가져가세요.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그 신발을 사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가게에서 나와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민우가 새 운동화를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으며 말했다. 아빠, 고마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돌렸다. 손발이 갈라지고 무릎이 시려도 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현장 반장님이 나를 불렀다. 형님, 오늘 지금 좀 가보세요. 애 학교에서 연락이 왔대요. 나는 깜짝 놀라 작업복도 벗지 못한 채 학교로 달려갔다.
민우가 양호실에 앉아 있었다. 이마가 찢어졌다고 했다. 민우야, 어떻게 된 거야? 내 물음에 민우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아빠,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난 괜찮은데 그냥 넘어진 거야.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말은 달랐다. 아버님, 민우가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어요. 저 민우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아빠가 맨날 작업복만 입고 다닌다고, 민우가 참다가 친구를 밀었고 그러다 넘어진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숙였다. 그날 밤 나는 민우에게 물었다. 민우야, 아빠가 창피하지?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빠. 나는 괜찮아. 친구들이 이상한 거야.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목이 메었다. 겨우 8살인 아이가 벌써 나를 위로할 줄 알았다. 어느 날은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민우가 밥을 차리고 있었다. 아빠 배고프지? 내가 밥 했어. 밥솥 뚜껑을 열어보니 밥은 설익고 물은 너무 많았다. 하지만 나는 그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너무 맛있다, 민우야.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를 점점 더 몰아붙였다. 집주인은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고 공과금 고지서는 연일 쌓여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 나는 민우를 데리고 큰형님 댁을 찾아갔다. 돈 좀 빌려달라고 머리를 숙이며 부탁했다. 형님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형편이 어려워. 애가 셋이지 않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네가 언제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형수님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애도 고생이죠. 차라리 보육원에라도 맡기시는 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민우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내가 더 잘할게. 나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골목 모퉁이에 서서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민우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자랐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아니, 놓을 수 없었다. 우리에겐 서로밖에 없었으니까. 민우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다. 그날도 나는 새벽부터 현장에 나갔다. 고층 건물 공사 현장이었다. 김씨, 날씨가 좋네. 얼른 끝내고 일찍 들어가자고. 동료가 옆에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전모를 썼다. 그래야지. 오늘 일당 받으면 민우고기라도 사줘야겠어. 그때였다. 위에서 갑자기 철근이 떨어졌다. 위험해!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나는 미처 피하지 못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왼쪽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도 석 달은 쉬셔야 합니다. 일은 당분간 못 하실 겁니다.
석 달.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석 달 동안 일을 못한다는 건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 병실 문이 열렸다. 민우가 뛰어들어왔다. 아빠.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빠, 괜찮아? 많이 아파?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우야. 아빠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우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무서웠어. 아빠가 죽는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미 한 번 이별을 경험한 아이는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평일에는 이웃 아줌마가 민우를 돌봐줬다. 하지만 매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주말이면 민우가 병원으로 와같이 지냈다. 좁은 병실 보호자 침대에서도 아이는 행복해했다. 어떤 날은 평일에 오기도 했다. 민우는 학교 끝나면 그 작은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타고 혼자 병원까지 왔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줬어. 민우를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왔지만 가슴 한편은 무너져 내렸다. 이제 고작 10살인 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아픈 아빠를 보러 온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다. 퇴원하는 날, 민우가 내 팔을 부축했다. 그 작은 몸으로 나를 지탱하려 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에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월세, 갖가지 공과금,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적힌 봉투들. 나는 그 앞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도 못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갚을까? 며칠 후 집주인이 찾아왔다. 벌써 몇 개월째 월세가 밀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리만 나으면 바로 일 나가서 갚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다. 집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언제 다 나으실지도 모르는데 다음 달까지 안 주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방을 빼주세요. 문이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우리가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날 밤 나는 민우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는 것은 욕심일까? 보육원에 맡기면 아이는 최소한 안정된 곳에서 배부르게 먹으며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학용품 하나 제때 못 사주고 이런 내가 과연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아이가 깨지 않도록.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목발을 짚고 있었다. 집안에서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다. 아침에 일어나니 민우가 이미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말했다. 민우야, 아침은 먹고 가야지. 민우가 대답했다. 응, 빵 먹고 갈게. 아빠는 푹 쉬어. 문이 닫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에게 제대로 된 아침 한 끼도 못 차려주는 아빠를 아빠라고 할 수 있을까? 점심때쯤 되어서야
나는 겨우 부엌으로 나갔다.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김치와 계란 2개가 전부였다. 나는 목발을 짚은 채로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했다. 한 손으로 계란을 뒤집는 게 어려워 쩔쩔매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우였다. 아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일찍 끝났어. 아빠 혼자 있으면 점심도 못 먹을까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우는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밥을 꺼내 한 그릇 담았다. 김치를 곁들인 조촐한 식사. 나는 그 밥을 보며 목이 메었다. 10살 난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 차린 밥. 나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고맙다, 민우야. 너무 맛있다. 민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민우는 매일 나를 돌봤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던지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서툴게 라면을 끓였다. 물이 넘치기도 하고 면이 붉기도 했지만 나는 그 라면을 한 젓가락도 남기지 않고 먹었다. 아빠, 나중에 내가 크면 요리 더 배워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아이는 나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동네 슈퍼에 들러 일자리가 있는지 물었다. 양손을 쓰는 일은 못하겠지만 간단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우리도 요즘 손님이 별로 없어서요. 나는 무리한 일인 줄 알면서도 거듭 사정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럼 우선 좀 움직이실 수 있을 때까지만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슈퍼 아주머니 덕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다리가 저려왔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민우에게 밥을 차려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이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돈이 희망이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나는 다리가 나은 후 다시 공사장으로 돌아갔다. 민우는 중학교에 들어갔고 고등학교를 거쳐 전문대학에 진학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를 마쳤다. 나는 항상 민우에게 미안했다. 다른 아이들처럼 편하게 공부만 시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민우는 늘 말했다. 아빠, 괜찮아. 나는 행복해. 민우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나는 50을 넘겼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했고 무릎이 시큰거렸다. 어느 날 민우가 새벽에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고 했다.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다. 민우야,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아빠. 공부할 시간 충분해. 나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아이도 알고 있었다. 이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민우는 군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 월급을 받던 날, 민우가 집에 돌아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다. 제 월급이에요. 첫 월급 타면 아빠께 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민우야. 네가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번 돈이잖아. 민우는 끝끝내 내 주머니에 월급 봉투를 넣어주었다. 아빠, 이번에는 내가 아빠를 돌봐줄 차례야.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우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는 내가 아빠를 모실게요. 민우가 30살이 되던 해 나는 환갑을 맞았다. 민우는 작은 식당을 예약했다.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내가 어렸을 때 크면 아빠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준다고 했잖아. 그때 했던 약속, 이제부터 하나씩 지킬 거야.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식사를 마치고 민우가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아빠, 이거 읽어봐. 나는 편지를 받아 들었다. 꾹꾹 눌러 쓴 민우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빠께. 아빠, 저 기억나요. 제가 5살 때 유치원에서 돌아와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었었죠. 그때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저를 잘 키워주시겠다고. 그 약속 아빠는 지켰어요. 아빠는 저한테 엄마이기도 아빠이기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려놓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제 이불을 덮어주고, 제가 학교에서 놀림받아 울던 날 아빠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죠. 괜찮아, 민우야.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점심을 굶어가며 저한테 새 운동화를 사주셨다는 것도 저는 다 알아요. 아빠가 공사장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빠를 잃을까봐, 세상에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내가 아빠를 지켜야겠다고 말이에요. 새벽에 신문을 돌릴 때 손이 시리고 눈이 감겨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저를 위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친구들이 엄마 얘기를 할 때면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아빠가 저한테 더 큰 사랑을 주셨으니까요. 아빠는 항상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민우야. 아빠가 무능해서. 하지만 아빠, 저는 단 한 번도 아빠가 무능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아빠는 저를 위해 온몸으로 저를 지켜주는 벽이 되어주셨어요. 세상의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셨어요.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작업복을 입고 시멘트 가루 묻은 손으로 제 운동회에 와주셨던 아빠. 목발을 짚고서도 저를 위해 슈퍼에 나가셨던 아빠. 그게 제 아빠예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제 아버지. 아빠, 이제는 제가 아빠를 모실게요. 아빠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빠를 지킬게요. 제 어깨에 기대세요. 제가 아빠의 기둥이 될게요. 사랑해요, 아빠.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리내어 한참 동안을 그냥 울었다. 맞잡은 민우의 손이 따뜻했다. 식당을 나와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아빠, 이제 힘들면 말해. 내가 있잖아.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내가 민우에게 했던 말을 이제 민우가 나에게 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기둥이 되어 주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아내가 편지를 남기고 떠나던 날, 갓난아기 민우를 안고 막막했던 그 순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 공사장에서 다쳐 병원에 누웠을 때 민우가 새벽에 신문을 돌리러 가던 뒷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부자지친 천성야라.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하늘이 내린 본성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깨닫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낸 세월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 돌아와 이불을 덮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고 울 때 안아주는 그 모든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들의 방문을 살며시 열어봅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아들의 고른 숨소리. 그 숨소리가 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고맙다고,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아버지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은 때로 가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혹함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손이 있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버티는 것을 넘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와 민우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풍요로웠고, 외로웠지만 함께였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들의 이야기. 이제야 아버지는 깨닫습니다. 내 아들이 나의 기둥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의 뿌리가 되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하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